안녕하세요. 이지아이 언어주알사 이지쌤입니다. 이지아이. 오늘은 제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단어를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요. 언어재활사가 이제 언어 치료를 진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이제 원인 때문에 언어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단순하게 언어 발달이 조금 늦은 경우도 있고, 혹은 특정한 발음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말을 더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지적 장애라든지 ADHD, 그리고 오늘 말하게 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라고 하죠.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장애의 영향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조금 지연되는 친구들도 저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ASD가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ASD 친구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굉장히 스펙트럼처럼 다양해요. 비슷한 공통적인 모습들, 몇 가지의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징들이 발현되는 그 강도나 혹은 발달 지연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많은 보호자님들과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우리 아이가 정말 ASD일까요?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엄마와 아이에게 가져다주는 무게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말이 조금 늦거나 아니면 발달이 조금 늦은 친구들을 이제 키우는 어머님들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실 때 이제 가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ASD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소아정신과에 방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실 대부분의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소아정신과를 방문한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문턱이 사실은 굉장히 낮지 않고, 그리고 설사 어머님들께서 소아정신과를 방문을 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이나 이제 조금 유명한 병원에 초진 전화를 이제 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예약 대기 시간에 이제 놀라시는 경우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이의 개월수가 이제 점점점 지나면서 주변 또래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이 늦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신 어머님들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집 근처나 주변에 있는 언어치료기관에 방문하시고 언어치료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언어 발달만 지연이 된 경우와 그리고 혹은 이제 유의미한 장애, 즉 ASD의 징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치료적인 관점에서 먼저 봤을 때 단순하게 언어 발달이 지연되는 LDD 아동 그리고 ASD 아동 둘 다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목이 아프면 목감기약이 필요하고 코가 아프면 코감기약이 필요하듯이 아이의 진단 자체가 LDD인지 ASD인지에 따라서 그 언어 치료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에요. 즉 LDD 아동은 LDD의 그 증상에 맞는 언어 치료가, 그리고 ASD 아동은 ASD에 관련된 개별화된 집중적 중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우리 아이가 혹시 ASD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이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그런 리스트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리스트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리스트를, 그러니까 이런 체크를 언제 해봐야 되는가, 시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제가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던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ASD 아동을 위한 치료 목표를 위해서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ASD 선별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36개월이 되기 전에 ASD 진단을 내려야 하며, 아이가 48개월이 되기 이전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집중적인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자, 체계를 다 갖추자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2016년도 자료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경우 ASD라고 아이가 처음 진단을 받은 평균 연령이 3.8세, 즉 46개월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통계를 찾아보면요, 2014년도 통계가 있었어요.
2014년 국립특수교육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ASD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식한 것이 36개월 이후가 가장 높았고요. 24에서 36개월 사이에 문제를 인식한 경우가 두 번째,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문제를 인식한 경우가 세 번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내 아이의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을 받기까지의 시기에 대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의심을 하고 난 뒤 3년이 지난 이후에 진단을 받은 경우가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어요. 반면에 우리 아이의 문제를 발견한 시기에 바로 진단을 받은 경우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보호자들에게 여쭈었을 때 1위를 차지한 답변은 아이가 자라면 점차 나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였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가 꽤나 과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저도 이제 필드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해 보면 많은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뭐 첫째를 키우다 보니까 바빠서 라든지 조금 기다리다 보면 나아지겠지 라든지 집안 사람들이 다 말이 조금 늦었었어서 우리 아이도 조금 늦게 있다가 트이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기관을 조금 찾아오는 시기가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1, 2년 정도 더 기다려 보시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갈 시기쯤이 되면 이제 걱정이 훨씬 더 불어난 채로 센터 상담을 오시는 어머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으신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5살, 6살쯤 나이를 둔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셨다면 요즘에는 그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사회가 점점 변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의 언어 발달,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관심과 인식력은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명확하게 조금 진단을 해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데는 여전히 약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으로 내 아이의 굉장히 커다란 문제일지도 모르는 것을 이제 갑작스럽게 혹은 재빠르게 이렇게 마주하기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ASD 관련 국내외 연구에서 ASD 아동의 경우에는 조기 중재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아이가 보다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통계 편람인 DSM에 따르면 ASD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영역은 총 3가지라고 해요. 물론 가장 최근에 나온 DSM-5는 이 3가지를 합쳐서 2가지로 만들긴 하였지만 핵심 영역 자체가 3가지 내용을 확인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및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이고요. 세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특성입니다. 3가지 핵심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인 언어와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역은 어머님들께서 가정에서 가장 확인하기가 조금 비교적 용이한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전반적으로 늦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가 언어를 쓰기는 쓰지만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언어의 사용이 적극적이지 않다. 언어를 주고받는 것이 많기보다는 주로 언어를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할 때만 사용한다.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무시하거나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같이 놀자고 이제 어떤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같이 놀자고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것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요구, 과자를 뜯어달라든지, 먹을 것을 달라든지, 물건을 꺼내달라든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엄마가 이제 놀다가 이 장난감 이제 정리해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언어 발달이 진행되는 친구들은 말이 조금 늦더라도 이제 그걸 정리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제 싫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를 했다면 싫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웃음을 지으면서 도망가거나 하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그러한 엄마의 말을 이해는 한 것 같지만 조금 무시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한다든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반복적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다양한 단어의 사용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목소리가 단어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리드미컬하지 않고 운율 사용이 조금 적고 조금 단조로운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첫 번째 영역이었던 언어적인 부분들은 단순 언어 지원 친구들도 중복해서 보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의 그런 몇 가지 언어 발달의 상황을 보시고는 우리 아이가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인지 혹은 ASD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나오게 될 두 번째와 세 번째 핵심 영역도 가정에서 같이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눈맞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상에서 보면 많은 ASD로 진단받은 친구들 중에서 눈맞춤이 가능한 경우도 꽤나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원할 때는 치료사나 엄마의 눈을 굉장히 잘 쳐다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이 되거든요. 눈맞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엄마의 그런 표정이나 상대의 표정을 보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이제 놀다가 굉장히 리얼하게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거나 깜짝 놀라는 듯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깜짝 놀라는 듯한 이렇게 표정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아이가 그런 표정의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전혀 엄마의 표정이나 엄마의 행동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어떤 놀이를 개시하거나 어떤 것들을 보라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시도를 하는데 아이가 그러한 시도에 별다른 반응이 많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횟수와 아이가 엄마한테 논리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횟수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주의입니다. 공동주의라는 것이 이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화두가 던져졌을 때, 혹은 아이템일 수도 있고요. 어떠한 특정한 것이 던져졌을 때 그것에 같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인데요. 대화를 할 때 어떤 대화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동주의의 결핍과 ASD의 상호 연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엄마가 뭔가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좀 봐봐 하고 이렇게 놀이를 개시할 때 아이가 쳐다보면서 흥미를 보이는지, 혹은 자신이 선호하는 놀잇감만 이제 가지고 놀면서 엄마의 공동주의 개시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이가 먼저 공동주의를 개시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면 공룡을 이렇게 꽝꽝 부딪히면서 놀면서 빵빵빵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면서 너무 재밌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엄마 이거 재밌지? 라는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는지, 아니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길을 걸어가다가 뭐 예쁜 것들이나 흥미로운 것을 봤을 때 엄마 저것 봐! 라고 하면서 엄마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등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라면 아이가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한테, 교사 선생님한테 여쭈었을 때 아이가 또래랑은 놀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만 가지고 논다는 보고를 받거나, 뭔가 아이가 먼저 주도적으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행동들이 보이는지, 이제 키즈 카페라든지 어떤 여러 모임에 갔을 때 너무 엄마를 찾지 않고 혼자 노는 시간, 혼자 잘 노는 시간이 길지는 않는지 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 아이들이 보여지는 이제 공통적인 특징은 뭔가 자신만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놀이 패턴이 뭐 숫자나 아니면 어떤 장난감, 일련의 장난감을 이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련의 줄을 세운다든지, 혹은 그런 일련의 장난감들을 자신 모양의 패턴으로 만들어서 노는 것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신체를 사용해서 특정한 항상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세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까치발로 계속 걷는다든지, 특정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든지,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거나 눈으로 빛이나 어떤 특정 아이템들을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관찰하는 시간이 많다든지, 이러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모습들이 관찰되지는 않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감각이 예민하면 ASD일 가능성이 높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실 때가 있으세요. 감각이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 라기보다는 감각의 비특정적인
즉 특정 감각이 불필요하게 예민하거나 혹은 특정 감각이 불필요하게 둔감하거나 하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ASD 아동의 어머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어머님들은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우기가 너무 수월해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키우기가 수월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아이는 내가 조금만 떨어지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매일매일 아이를 재우거나 먹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특정한 소리나 특정한 이렇게 시각적인 것 혹은 특정한 느낌을 반복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아이가 느끼고 싶어 한다는 모습들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책을 계속 넘기는 친구들도 있고 반복적으로 특정한 질감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그걸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특정한 거리를 뛰어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까치발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특정한 손짓 발짓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깨지면 굉장히 예민하거나 이제 힘들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3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몇 가지 관찰 사항들을 말씀드렸어요. 딱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 아이가 ASD인지 아니면 단순 언어 발달 지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우리 아이의 증상만을 접하는 어머님들에게는 오히려 더 혼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봤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접하는 이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 조금 비교가 될 수 있으나 우리 아이의 모습만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몇 가지만의 체크만으로는 이 행동이 혹시 자폐와 연관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이제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더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핵심 영역에서 우리 아이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는지 가정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면 소아정신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단을 빠르게 받으셨다면 그에 맞는 전문적인 치료적인 개입을 우리 아이한테 제공해 주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또 긍정적인 예후가 있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어머님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저 이지쌤이 ASD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